먼저 오늘 수업은 워밍업 특강이라고 해서 저희 해커스에서 이제 초시생들을 그 중심으로 계획된 강좌인데 지금 얼굴은 현장에 와 계신 분은 전혀 초시생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낯이 많이 있고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참 걱정이네요. 일단 먼저 인사를 좀 하고 그리고 수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브로 이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인사를 좀 하고 수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JTBC의 손석희 씨가 하는 앵커 그 마지막 말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 해공텔, 옛날에 이제 해공텔이라고 해서 라이브 특강이 있었는데 이 해공텔서부터 오늘 수업까지 매번 라이브 특강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 쓰면 긴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 매번 고민하는 겁니다. 이 라이브 특강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 수업이나 정규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이 좀 시간이 모자르면 보충을 좀 해서 이렇게 메꾸고 뭐 이래서 수업을 좀 느슨하게라기보다는 좀 수업을 찬찬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해공텔이나 이 워밍업 특강은 정해진 시간 내에 계획된 정보, 지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1시간 20분 후 진행될 테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막 했는데 좀 시국이 시국인지라서 오늘 제목은 아십니까? 제목을 한번 써볼까요? 제가 이제 국정교과서를 염두에 두고 오늘 뭐 항상 이딴 식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해공태 제목은 임정희입니다. 최근에 그 발표된 국정교과서를 제가 이 바쁜 와중에 10일 정도 시간을 내서 거의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국정교과서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건국절이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왜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하면 왜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임시정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단순히 말 그대로 그냥 임시정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로 볼 것이냐. 근데 이제 뭐 예상들 하시겠지만 저는 이 임시정부가 최초의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역사관은 임시정부를 최초의 민주공화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생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제 멋대로 임정희호로 잡았습니다. 수업을 좀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 임정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1시간 20분 동안. 그러니까 임정의 활동만 하면 뭐 한 4, 50분 정도 잡아먹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활동은 차치하고 임시정부가 걸어온 발자취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가 이 걸어온 발자취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제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공텔이나 이런 주제별 특강을 할 때, 단발적인 특강을 할 때 제가 항상 머릿속에 연두에 두는 게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이벤트성의 어떤 홍보 목적이 있거든요. 학원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해서 이게 홍보를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이 현장에서 혹은 이 인강에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저를 홍보하는 거고 저를 알리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되고 이 시간이 실제로 효율성이 있어야죠.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시간 대비로 효과가 있어야지 실제로 이렇게 바쁜 수험생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처럼 시간이 아까운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잡아놓고 뭐 나를 홍보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주제가 뭐냐. 그래서 저한테 아마 독립운동사를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독립운동사는 대부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사실 독립운동사의 가장 큰 줄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학습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줄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임정이라고 합시다. 오늘 수업에서는 임시정부의 이제 수립부터 좀 보겠는데, 이 임정의 수립. 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은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내용이 이게 3.1운동의 영향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뭐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3.1운동을 이제 전개하고 나서 실제로 맨 처음에 이제 3.1운동을 준비했던 그 애국 독립운동가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처음에 이 3.1운동 같이 그렇게 거족적이고 거국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나리라고 처음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3.1운동을 이제 준비했던 분들은 물론 이제 민족대표 33인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몇 분 뭐 일부 참여를 많이 했지만 처음에 계획했을 때 3.1운동이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확산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태화가지라는 한 음식점에서 민족대표 33명 중에 29명이 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문 낭독하고 그냥 만세 부르다가 자진 체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보여주면 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만세 운동으로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이걸 보면서 이걸 이제 목격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였다면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정말 한번 해보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향후 독립운동을 뭔가 좀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식적 자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왜냐면 이제 3.1운동을 보고 이거 잘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독립이 될 것 같은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막연했는데 그래서 뭔가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주면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 자각, 이것이 임정수립의 어떤 배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각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는 이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임시정부가 총 6개 정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한 6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6개가 다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활동을 했던 단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임시정부의 영향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가 총 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3개 단체의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3개가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각 지역의 임시정부를 이제 지도를 좀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약식 지도를 좀 한번 그려볼게요. 그 특강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한 90% 정도는 제 수업을 들었던 분 같아요. 근데 표정을 저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면 제가 또 깜짝 놀라는 뭐 우왕 이런 거 한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스마일 이렇게 해가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공무원 준비하는구나. 뭐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제가 수업할 때 고수의 자세 얘기해 드렸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기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거든요. 최초의 임시정부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져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한국사를 이 임시정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대한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이제 독립운동사 공부하다 보면 대한인국민회, 그 다음에 대한국민회, 뭐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우다가 뭐 시발, 뭐 또 이런 단체거든요. 비슷한 단체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라고요? 대한국민의회입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임시정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초의 임시정부다. 그리고 이게 이제 1919년에 그러니까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3월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3월 11일에 만들어지니까 정말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3.1운동이 있고 나서. 근데 이 대한국민의회를 만든 그러면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체가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국민의회가 결국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전로라고 해도 되고 전러라고 해도 돼요. 우리 옛날 분들은 러시아를 노나라 이렇게 부르죠.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에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는 1917년에 만들어지거든요. 보스토크에서 사실은 이 볼셰비키 혁명, 우리가 이제 러시아 혁명을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데 노동자 혁명이죠. 세계 최초의 그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는데 밑거름이 됐던 혁명입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는 1922년에 만들어져요. 근데 1917년에 이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단체예요. 이 전한족회 중앙총회가. 이거는 이제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바로 이제 레닌의 연설과도 연결됩니다. 이 레닌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 국가들의 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우리 한인들이 바로 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이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 그러니까 이 소련 쪽에서 혁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이들과 공조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만든 건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 내용은. 근데 뭐 이런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도 하여튼 이렇게 이름이 길면 짜증나요. 그렇죠?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뭐를 계기로 해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정부 형태로 개편된 게 바로 대한국민의회입니다. 이거를 정부 형태로 이제 개편을 한 거예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정부 형태로 개편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요게 이제 상하이라는 곳입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상하이 노래도 한번 하고 그러는데요. 또 저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고 또 다른 학원 알아보자 뭐 이럴까봐 용기가 안 나네요. 선뜻. 자, 상하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요것처럼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독립운동가들, 이 전라 한족계 중앙총회가 3.1운동을 보고 뭘 만들었듯이 대한국민회의를 만들었듯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상하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거예요. 그 단체가 바로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무슨 단체? 이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총재로 있었던 단체거든요. 이 몽양 여운형은 몽양 선생은 또 해방 전후사에서 우리 이 한국 어떻게 보면 현대사의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몽양을 이해하는 게 또 해방 전후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몽양의 발자취를 이해하는 게 그분이 독립운동을 했던 곳이 어디다? 신한 청년당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신한 청년당에서 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1918년에 신한청년당은 만들어져요. 이 신한청년당에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 할게요. 요게 이제 중요한 단체인데, 여기 이제 서울입니다. 이 서울인데요. 여기에 한성정부가 만들어져요. 뭐가? 한성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성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요거는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13도 대표가 국민대회를 개최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3개 도의 대표가 뭐를 개최해서? 국민대회. 근데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국민대회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13도 대표가 국민대회를 개최해서 그냥 만들었다. 요렇게만 가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또 정리 한번 해보시죠. 이 한성정부는 13도 대표 13도 대표가 뭐를 해서? 국민대회를 개최해서 한성정부를 만들었다. 국민대회를 개최해서 한성정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빨리 좀 진행해 봅시다. 자, 이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무슨 역할? 구심체는 세 개가 되면 안 되죠. 이걸 이제 하나로 뭐 해야 돼요? 통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의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이 내용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대표들도 일단 정리는 해 놓으셔야 돼요. 각 대표들 지금 공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다 좀 해놓을게요. 대한국민 여러분들 옆에다 쓰셔도 됩니다. 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이제 대통령 이 사람은 손병입니다. 대한국민의회 대통령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료에서 보면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정통령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 힙.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이런 거 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손병이에요. 손병이.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는데요. 이 국무총리로 선임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이 한성정부도 한번 볼까요? 이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집정관 총재는 이승만이 선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선임된 사람이 이동휘입니다. 이동희라는 분도 시험에 굉장히 종종 나오는 분인데 실제로 개인 인물 문제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동희입니다. 이동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총리만 선임을 했는데요. 이승만이 선임됩니다. 제가 여기서 수업하면서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는데 이승만이는 지금 어디에 있죠? 미국에 있어요. 근데 세 개의 단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세 개의 단체 이름을 다 걸치고 있죠. 이런 걸 이제 정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우남,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은 백범 김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정확한 단어로 확정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백범과 비교했을 때 백범은 독립운동가예요. 이승만은 우남은 그냥 정치인이죠.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남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꿈이 뭐예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백범의 꿈은 조국이 독립하는 게 꿈인 사람이고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이는 독립도 뭐가 되기 위해서 독립이 필요해야 한 거예요. 대통령이 본인이 되려면 독립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확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남에 대한 어떤 그 아직도 우남 이승만에 대한 이 뜨거운 논쟁들이 있어요. 우남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이제 이미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설로 굳어진 게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마 정확한 학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남은 역사학자들이 독립운동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정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싸움을 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왜냐면 싸움에서 다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은 안 죽어요. 우리 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죽어요. 촛불에 타 죽어야 되거든 원래 이 정도 되면. 근데 안 죽잖아, 그렇지? 라이브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이게 편집이 안 되니까 이게.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아까 전에로 다시 돌아오면 이 세 개의 단체를 어떻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성정부도 그렇고요. 볼까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고 이 대한국민의회도 그렇고 요거를 이제 하나로 합쳐야죠. 이걸 이제 시그마 시켜야 됩니다. 다 모아야죠. 사실 이렇게 모아진 정부를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를 아예 배우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딱 하면 이거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개를 합쳐서 이름을 뭘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919년 9월에 수립이 되는 겁니다. 9월 19일. 요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공화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1948년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가 우리 국가가 아니고 이게 진정한 우리 정부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건국절 논란은 뭐 요 정도에서 합시다. 또 얘기하면 막 욕을 내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것 중에서 좀 기본적으로 몇 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밑에다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간이 없어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인데요. 이거 세 개가 이제 합쳐졌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일 중요한 게 민주공화정이에요. 리퍼블릭,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누가 세우는 거죠?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 기관도 누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화정이거든요. 공화정.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 이게 이제 민주공화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될 게 하나인데 하나의 대목이 뭐냐면 이 세 개의 정부 중에서 민주공화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성 이런 걸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한성정부의 법통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함성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13도 대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대표란 얘기예요? 국민들의 대표니까 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와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민주공화정을 확립했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민주공화정을 확립했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면 다른 정부를 법통을 가져와 버리면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만든 거잖아. 이건 국민이 세운 거 아니잖아요. 일개 단체가 세운 거잖아요. 이것도 일개 단체가 세운 거고 이 한성정부만이 13도 대표가 세운 거니까 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와야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이 확립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래야 휘발이 약하죠. 휘발성이 약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서류상 존재하는 정부예요. 뭐라고 되냐? 뭐 페이퍼 거버먼트?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고 하여튼 뭐 이게 그렇다고 뭐 유령 정부는 아니고요. 페이퍼 컴퍼니는 유령 회사고 하여튼 이게 서류상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거 어디다 세울 수가 없죠. 이걸 어디다 세워요? 총독부 옆에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서류상에만 존재해요. 그래도 서류상에만 존재하더라도 이 세 개 중에서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성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민주공화정의 뭐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요거 하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러니까 이 통합된 임시정부입니다.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을 확립했다. 자 그러면 여기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려면 이 세 개 단체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합쳐져야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세 개의 단체가 합쳐지냐면 대한국민의회의 헌법을 가지고 와요. 대한민국 의회에 뭐를 가져와요? 헌법을 가져와요. 대한국민의회에서 뭐를 가져온다? 헌법을 계승한다. 대한국민의회의 헌법을 계승했고 그리고 위치는 어디다 놨어요? 상하이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상하이에다 놨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치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위치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치로 봐서는 이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통합된 겁니다. 위치는 상하이로 간 거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할 때 좀 필요해서 미리 얘기해 보는데, 자, 이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위치 선정 논란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 헌법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치를 어디다 놓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위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커스가 우리 공무원 학원이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커스에는 어떤 선생님이 있고 뭐 이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해커스가 저기 강원도 영월에 있어. 청령포에. 단종이 죽었던 곳에. 거기 그 소나무 숲에 울뚝 서 있어.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위치가. 그렇잖아요?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사실 이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실제로 학원을 가야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위치예요. 그래서 이 위치 논란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위치 논란에서 우리가 하나 스톱을 걸고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통합된 임시정부를 어디다 놓느냐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어요. 뭐 여러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얘기를 하겠죠. 어디가 적당하다. 근데 이제 이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독립운동의 방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 이제 제가 정규 수업에서는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한 6개로 정리를 해드려요. 독립운동의 방향성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크게 2가지 정도만 보는데, 우리나라와 국내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연해주인데요, 이쪽은. 만주나 연해주. 우리 국내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립운동의 방법이 무장투쟁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독립전쟁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생각하고 있냐면, 독립군들을 잘 훈련시켜서, 누구를 훈련시켜서? 독립군들을 잘 훈련시켜서 일본 정규군과 싸워 무찌르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 이게 이제 무장투쟁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내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군들 많이 길러서 국내로 진공작전하는 거죠. 이 독립군들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 놈들 막 이렇게 찔러. 많이 먹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독립을 하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독립운동을 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인적 자원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독립군들을 기를 자원도 많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쪽, 특히 뭐 상하이라든지 멀리는 미국도 있거든요.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교 독립론이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남 이승만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잘 알려요. 그리고 일본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강력해지면 자국이 손해가 되는 나라들. 이제 그런 나라들을 살살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해서 일본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게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독립을 쟁취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외교 독립론입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독립운동의 방법의 문제니까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보적 관계입니다.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관계지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를 배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건 좋은 방법인데 이건 나쁜 방법이다. 이승만이가 대표한 방법이니까 난 개인적으로 취향이 안 맞아.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취향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다 중요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는데 영향을 많이 줬던 독립론은 외교 독립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남의 이 독립론을 마냥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위치 논란에 있어서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한성정부는 이제 위치 논란에서 아웃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한성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어디다 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놓자라고 했던 사람은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면 어디도 괜찮겠어요. 만주.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면 어디도 괜찮아요? 만주도 괜찮죠. 뭐 서간도가 됐든 북간도가 됐든 어디든 괜찮아요. 왜? 뭐를 할 수 있는 곳이면. 그렇죠.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곳이면. 근데 상하이에 있던 인사들은 당연히 어느 쪽에다 놓자고 있겠어요? 상하이에다 놓자고 했겠죠. 다른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독립을 하기가 편리한 곳. 실제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선 곳이 이 상하이 프랑스 조계거든요. 조계. 이 조계라는 것이 이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교 독립 활동을 하기가 되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법이 미치지 않고, 또 나중에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이 국제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탄압을 하거나 경찰을 투입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조계에는. 그러니까 결국 외교 독립 활동을 하기가 매우 유리하니까 여기에서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위치 논란은 결국은 위치 논란이 아니네. 독립운동사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논란이에요? 확대 해석해 보면. 그렇죠. 독립운동 노선의 어떤 이 방략의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떤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 문제죠. 근데 우리가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오픈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위치는 상하이로 됐으니까 어느 독립운동 방략이 우세했던 거예요. 그렇죠? 외교 독립론을 우세하게 봤던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위치 논란은 결국 위치 논란이 아니고 독립운동의 방략, 의 차이. 독립운동의 뭐의 차이? 이 방략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었다는 거죠. 결국 위치가 상하이로 결정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느 쪽이 외교 독립론 쪽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삼권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 체제로서 이제 임시정부가 정치 부분 통치 체제, 뭐 연통제라든지 교통국이라든지 군자금 모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해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군사 활동도 하고 외교 활동도 하고 뭐 독립신문을 발간한다든지 사료 편찬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문화 활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개 활동을 해요. 이 활동을 오늘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그럼 오늘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이 임시정부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입니다.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해방될 때까지 존재했던 정부죠. 그러면 결국 1919년에 만들어져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존재했던 정부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국내에서 미 군정이 실시되고 미 군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919년에 만들어졌던 임시정부가 해방 때까지 존재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제 중점적으로 출제위원들이 내는 부분이 뭐냐면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45년 때까지, 그러니까 8월 15일에 해방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존재했었다는데 이 임시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존재해 왔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를 좀 봐야 되냐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보니 공부는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해도 되고 이 방법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핑이라는 것은 완전한 어떤 학습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여러 방법 중에 어떤 부분 정리할 때 이 부분으로 정리하는 게 효율적이라서 제가 따서 가는 것이지,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온통 다 매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따서 매핑을 하는 거거든요. 온통 모든 문화사를 어떻게 매핑해? 최치원이가 쓴 저서를 어떻게 매핑해? 뭐 최치원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막 나무 그려?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강사는 좀 보다 수험생들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저한테 아마 수업 들은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어떤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먼저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게 저는 강사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꺼지라는 거죠. 그 방법으로 무슨 앞글자를 따서 외우게 시킨다거나 이러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제가 선생님 디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방법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두문자식 학습은 역사의 방법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차피 발자취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 노량진에서 수업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이 수업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중서기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예요. 중서기는 철저하게 개헌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져서 45년에 존재할 때까지 헌법이 개정돼요. 5번. 그리고 출제도 결국에는 뭐와 연동해서 나와요? 개헌사와 연동돼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차 개헌 이후의 헌법을 자료로 주고 다음 헌법이 유지되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 체제에서 있었던 일을 찾으시오. 그 다음에 3차 개헌의 헌법 내용을 주고 이 헌법 체제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황 혹은 아니면 전체 독립운동의 상황을 다 찾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포커스는 개헌사에 완벽히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건 선생님 방법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이에요. 임시정부의 발자취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헌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현대사도 똑같이 이렇게 수업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발전사를 수업할 때도 저는 철저하게 뭐에 맞춰서? 개헌사, 헌정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임정의 발자취입니다. 자, 뭐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요? 그 개헌사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문 같은 거 쓰면 꼭 이 논문 제목이거든요. 이런 게 개헌사를 중심으로 뭐 바라본 임시정부의 발자취.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방법론이.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뭐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거죠. 이건 개헌사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 개헌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다. 방법론적인 거지만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 연표 매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보죠. 임시정부 수립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거 다시 그대로 한번 써주실래요? 1919년 몇 월? 9월. 월수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죠?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동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대로 온 거예요. 한성정부가. 그러니까 집정관 총재라는 것이 집정관이 뭐겠어요? 집행부 얘기하는 거니까 행정부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행정부 총재라고 하면 결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결국 누가 가고 국무총리는 이동희가 갔으니까 결국 한성정부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희가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를 이제 당혹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분명히 지금 9월 아니겠습니까? 9월. 근데 대한국민의회 헌법을 가져온 거예요. 뭐를 가져온 거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걸 가져왔다고 그랬죠. 이 대한국민의회 헌법을. 근데 이걸 가져와 보니 이것이 그대로 헌법으로 이렇게 운영되기는 너무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국민의회 헌법을 가지고 와서 8월에 몇 월에? 8월에 한번 개헌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일단 헌법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한 번 개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헌 차수와 수험생들이 안 맞아가지고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대한국민의회의 헌법을 계승하는데 대한국민의회 헌법을 계승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중간에 몇 차 개헌을 해요? 그렇죠. 1차 개헌을 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뭐예요?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승만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개헌이 일어난 상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상황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이제 1차 개헌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는데,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침체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계속 침체예요. 더 침체. 완전 침체, 쭉 침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무시하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예를 들어서 평가절하해버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너무 좌익 쪽에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 공산주의자들의 독립운동사를 중심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침체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 이거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명백하게 말 그대로 민주공화정으로서 유일한 합법정부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사에서 많은 정부들도 만들어지고 많은 단체들이 이 말 그대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정부들과는 달라요. 단체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명백히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니까 완벽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운동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으로 전개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은 없어요. 그러나 좀 통일이 돼서 이쪽의 독립운동사도 좀 다루어 봤으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근데 사실 공부하다 보면 이쪽도 상당히 진한하거든요. 이쪽 좌파 쪽의 독립운동사도 사실 굉장히 진한하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많이 바뀌어서 이쪽도 많이 배웁니다. 이쪽도 배우지만 아무튼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존립과 함께 침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잘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침체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되는 이유? 일단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일단 독립운동의 노선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되다 보니까 이 안에 독립운동의 방법론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어디 한 곳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독립운동 방략의 차이.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교 독립활동의 부진, 미흡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상하이에다 위치시켰던 이유는 뭐예요? 외교 독립하라고 한 건데 뭔가 효과가 없는 거야. 그리고 결과물이 없죠. 외교 독립운동의 부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승만이가 정확히 얘기하면 위임통치청원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청원서?
위임 통치 청원서. 이거를 이제 국제 연맹에다 보내죠. 국제 연합이 아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엔 국제 연합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국제 연맹에다 이제 보내는데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우리나라를 좀 대신 국제 연맹이 통치해 줘라.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니네가 대신 우리를 통치해 줘라. 이게 위임 통치 청원서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신랄하게 욕을 처먹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읽고 했던 그 아주 유명한 얘기는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고 우남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개새끼다. 그렇게 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쁘냐 이거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나쁘냐, 없는 나라를 또 판 우남이 더 나쁘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재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아닙니다. 아마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는 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별로 뭔가 이렇게 활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연통제 교통국들이 20년이 되면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만들었는데 20년 중반에 다 파괴돼요. 연통제 교통국이. 이게 비밀 연락 조직망이거든요. 행정 조직망들이 다 파괴되죠. 연통제 교통국 파괴. 결국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 임시정부 이제 요인들이 이렇게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임시정부를 쇄신하기 위해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채호의 제안으로 23년에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뭐가 개최된다고요? 국민대표. 모여서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사실 신채호는 모여서 얘기해보자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과지만 이 단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를 탄핵하자. 자, 따라하세요. 탄핵! 그렇죠. 그걸 주장했대요. 신채호가. 탄핵하자. 이런 새끼는 안 된다. 응? 아니, 저 임시정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끼는 안 된다. 이런 새끼는 말이 안 된다. 1923년에 이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 국민대표회의를 일단 제안했던 사람은 신채호예요. 이게 이제 국민대표회의의 제안 자체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신채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의는 결과적으로 보면 열리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법한 회의였다.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 서로 와 정말 쟤는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이거를 완벽히 확인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갈 수 없구나.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랑 화해하려고 소주 한잔 마셨는데 개새끼구나. 더 그게 굳어질 때.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마. 오늘 특강인데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무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국민대표회의에서는 이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오면서 서로의 어떤 이견이죠, 이견. 견해 차이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 신채호 선생님이 제안을 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창조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파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독립운동단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독립운동단체를 구심점으로 해서 끌고 가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체예요. 해체. 그러니까 창조파는 다른 말로 해체론이죠. 해체론.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뭐 하자? 그게 해체시키자 이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신채호입니다. 그리고 무장투쟁론자 중에 박용만. 하와이에서 대조선국민군단이라고 하는 그 독립군을 양성하고 있었던 박용만이라는 분은 바로 이 창조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다. 이게 어렵게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면 좀 개조해서 가자라고 했던 개조파가 있습니다. 이 개조파는
이승만이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아마 이승만이가 참여했으면 신채호가 때렸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이 이제 참여를 안 했고, 이 개조파를 주장했던 사람은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안창호입니다. 도산 선생님께서 이제 이 개조파에 있었죠. 어렵게 만들어진 단체이니 이렇게 없애진 말자. 사실 이 둘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게 열애인데, 이제 이분은 뭐냐면 국민대표 회의가 개최되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개최하냐 이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분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개최하냐.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이분 논리도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럼 임시정부가 딱 세워지면 막 이렇게 해서 왁 해서 뭐 독립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만들어지면 시행착오가 있고, 우리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공무원 준비하시면서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생각했던 거랑 공부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내가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하면 기출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학습도 그럴지인데 한 나라를 운영하는 게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장을 했던 분이 백범 선생님이신데, 백범을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백범 선생님의 얘기가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고, 백범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지켜보자는 쪽이에요. 시간이 경과되면 해결되는 일들이 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왁 해서 막 왁 가자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왜? 많은 계파들이 모여있고 또 생각이 다 다른데 이걸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현상 유지파예요. 무슨 유지파? 현상 유지파입니다. 이건 이제 김구 선생님의 주장이었죠. 자, 이거는 지금 매핑 과정상 좀 오른쪽으로 밀려서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써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근데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결과를 얘기해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어지지 않죠.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상 누구의 의견이 수렴됐다고 봐야 돼요. 현상유지파거나 아니면 개조파의 의견. 현상유지파는 원칙적으로 하면 국민대표 회의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조파의 의견이 수렴되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창조파들의 대거 이탈이 일어납니다. 국민대표 회의 이후에 누구의 이탈? 그럼 창조파는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보면 어떤 독립운동 노선을 취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무장투쟁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국민대표 회의 이후에 무장투쟁론자들은 대거 이탈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창조파들의 이탈. 그리고 이 창조파들의 이탈은 결국 무장투쟁론자들의 이탈이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건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굉장히 우리나라 헌정 역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는 날이죠, 오늘. 보수 정당이 분당된.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보수는 분열하지 않아요. 분열은 진보 세력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파 이런 거 배우면 맨날 개혁파는 뭘 배워? 온건, 급진 이렇게 배우죠. 보수를 온건 보수, 급진 보수 이렇게 안 배우잖아. 역사에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온건 보수, 급진 보수 이런 거? 오늘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인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제 가칭 뭐 개혁 보수 개혁 보수 신당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거와 떨어져 나간 분들 우리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거는 비판의 강도가 어디가 더 세겠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더 세요. 이제 새누리당의 비판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떨어져 나온 거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야죠. 잘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도 욕을 먹죠. 정치적으로 존립이 안 돼요. 왜 떨어져 나왔냐 이거예요. 멀쩡한 당에서. 그래서 멀쩡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왜 떨어져 나왔냐 이거죠. 아, 오늘 위험하다 근데.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 나오면 떨어지 나온 사람들은 이 비판의 강도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요. 더 세요. 그러니까 실제 있을 때 비판했던 거랑 나와서 비판하는 거랑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의 강도가 어마어마해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씨발 이랬자면 막 씨발 막 이제 완전히 막 직접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 창조파는 이탈하면서 임시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어떻게 됐다? 높아지기 시작한다. 임정의 비판 수위가 높아진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 잘 보세요. 임정의 문제점을 임정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그죠? 새누리당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당 내부의 문제점이 뭔지를 너무 자기네들이 생활하면서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하면 정말 비수가 꽂아지는 거거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나 또 탈당이라고 할 뻔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나서 임시정부를 공격하는 거는 임시정부가 존립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왜? 너무 약점을 잘 알고 있죠. 임시정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는 더 이상 체제를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승만을 탄핵시키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쪽에서 공격하는 것은 이승만 때문에 나왔다 이거거든요. 지금이랑 똑같죠. 대통령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가 대통령인데 나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해야죠. 그래야 나온 명분이 생긴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왜 이런 식으로 가죠 지금 수업이? 나 두려워 지금.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요. 이해만 되시면 돼요. 뭐 제 한 몸 희생해서 이해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1923년에 이제 국민대표 회의를 하게 되고 이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결국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탄핵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이게 1925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몇 차 개헌을? 2차 개헌을 단행. 이것도 이제 1925년에 일어나는데요. 2차 개헌의 핵심 내용이 중요한데요. 2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예요. 그러니까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라는 건 뭐냐면 국무령이 누구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예요. 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개헌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또 나올 것이다. 뭐 제2의 최순실, 제3의 우병우, 제4의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 내부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2차 개헌은 국무령 중심의 다시 한번 국무령 중심의 뭐?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내용이 어떻다고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그리고 이 국무령을 이제 맡았던 사람들은 이동영, 홍진, 그 다음에 뭐 김구 등이 국무령을 역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27년이 되면 또 3차 개헌이 일어나요. 몇 년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도 스톱을 걸고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데, 개헌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계속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야. 않으니까 뭔가 자꾸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데 계속 또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거든. 개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임시정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도 있고, 안 굴러가니까 뭔가 내부에서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제가 수험생들 보면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졸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거는 몸부림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려놓은 거죠. 이러면 합격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수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욕을 하면서라도 씨발 뭐 수업을 졌다기로 해? 이렇게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서 죽는 거거든. 수험생활은 가만히 있어서 죽어.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유행어 있죠. 뭐라도 좀 하세요. 그게 몸부림치라는 거야. 뭐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박물관을 가고 뭐 어디도 좀 가보고. 그게 몸부림이죠. 뭘 하는 것은 계속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예요. 이 얘기는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각 부서 장관들이거든요. 그럼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라는 것은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집단으로 지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7년에 일어납니다. 자, 이러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1년이 되면 계속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위기대로 계속 오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게 바로 의열단을 벤치마킹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한인애국단이죠. 한인애국단. 이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물론 이 한인애국단은 나중에 이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그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본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게 돼요. 근데 한인애국단을 만든 이유는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봐야 되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다. 왜? 이게 재정적으로 봤을 때 이 의열투쟁 같은 효과를 보는 게 없거든요. 뭐 폭탄 하나만 제대로 던지면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걸 알리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열투쟁을 하는 거죠. 이제 알리는 겁니다. 결국 한인 애국단이 창설되죠. (1931년이고요) 김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상하이에서 조직이 되죠. 결국 이 한인애국단은 나중에 또 다른 파트가 있으니까요. 한인애국단은 32년에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 이런 것들을 거사를 치르게 되죠.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본 수업에서도 이때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코공원에 도시락 물통 폭탄을 던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진 체포됐죠. 당연히 죽습니다. 총살형을 당하죠. 윤봉길 의사한테 일본군 장교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눈을 가리지 말라고 그래요. 묶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겠습니까? 총 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 뜨고 죽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눈을 바로 가렸어요. 제가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시국을 보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폭탄을 던진 건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윤봉길 의사가 나라를 독립시켜서 요즘 보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폭탄을 던져서 몸을 산화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거든요. 또 해방 이후에 현대 민주주의 발전사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죽어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근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하면 안 돼요. 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016년에 사실 촛불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TV로 보면 제일 우리가 와닿는 구호가 저는 이게 나라냐예요. 그것처럼 임팩트 있는 구호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분들이 죽었겠습니까? 이거는 저기 계신 분이 역사 수업을 전혀 배우질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정말 역사 수업을 조금이라도 배웠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드라마 보지 말고 좀 역사 책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윤봉길의 의거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이 상황이 이제 그 전체 만주의 상황이 31년에 만주사변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만주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32년에 폭탄이 던져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기뻐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두 가지가 일어나요. 더 이상 그러니까 상하이는 이미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거든요. 32년에. 그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장에서 윤봉길이가 폭탄을 던진 거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위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는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임정의 이동 시작이 일어나고요. 32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임정의 이동을 누가 지원하냐면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이때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굉장히 곤란했던 상황이거든요. 만주를 뺏기고 상하이를 뺏기면서. 근데 이 한국 청년이 이런 일을 거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장제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는 1억의 중국 청년이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으니 이 얼마나 장쾌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장제스가. 그래서 장제스가 이때부터 임시정부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던 임시정부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제스의 후원이에요. 근데 이 장제스의 후원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윤봉길이가 만들어낸 거죠. 윤봉길의 폭탄이 결국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중국 국민당의 후원을 이뤄낸 겁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로 하면 카메라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다가 40년이 되면 몇 년이 되면 40년이 되면 어디에 도착을 해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 도착을 합니다. 임정이 이동해서. 그래서 임정의 충칭 도착. 이제 1940년이에요. 그리고 이 충칭에 도착한 임정은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은 오늘 수업에서는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뭐 한국 독립당 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뭐 그런 걸 얘기하면 무장투쟁과도 다 연계되니까 굉장히 방대해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개헌사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 4차 개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충칭에 도착한 임시정부는 몇 차 개헌을 한다? 4차 개헌을 단행한다. 몇 년에? 40년에. 이게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역사를 배우기 전에 김구 주석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 김구 주석이라는 말은 적어도 몇 년 이후에 나오는 거야. 그렇죠. 1940년 이후 충칭 정부 이후에 나와야지 충칭 정부 이전에 김구 주석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가 수립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주석은 누가 되시고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 되죠. 그리고 몇 개 좀 추가로도 해놓을 거는 이게 써만 놓으세요. 설명은 못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 만들어집니다. 여당. 여당이 창당돼요. 여당이 창당되는데 이 여당을 한국독립당이라고 불러요. 이 한국독립당은 같은 이름을 쓰는 당이 3개가 있습니다.
1930년에 만들어진 한국 독립당이 있고 1931년에 만들어진 북만주의 한국 독립당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사를 전체를 배우면서 보시는 거예요. 한국 독립당이.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도 창설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부대죠. 자, 요 세 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여당으로 만들어진 이 한국 독립당은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건국강령은 나중에 이제 우리 현대사 들어갈 때, 해방 전후사 들어갈 때 제가 처음 시작을 뭐로 하냐면 건국 준비 활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이전부터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게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이 건국강령이 1941년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소왕의 삼균주의라고도 합니다. 조소왕의 뭐? 삼균주의. 족균, 국균, 인균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균주의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 다 끝났습니다. 44년이 되면 몇 년이 되면? 44년이 되면 그러니까 해방 1년 전이죠. 5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이게 주석, 부주석 지도체제로 바뀝니다. 몇 년이라고요? 44년입니다. 주석, 부주석 지도체제입니다. 44년이고요. 주석은 그대로 누가 맡으시고요. 김구 선생님이 맡고요. 부주석은 우사 김규식 선생이 맡게 됩니다. 요게 해방까지 임시정부의 발자취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 임시정부의 활약에 대해서는 활동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본 수업에서 다루기로 하는데 요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자 얼굴 좀 봐주세요. 아까 전에 수업 시작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니까 이제 본 수업에서 이 임시정부 부분에다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매핑을 만들면, 연표 매핑을 만들면 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하면서 제가 처음 서두에 임시정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조력자 싫어하기 없기. 알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듯이 여러분도 저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요즘에 좀 외롭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추첨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강 수험생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추첨하면 이게 현금을 지원하나 봐요. 이건 뭐 엄청나네요. 이게 감독님 이게 처음에 뭐죠? 이 처음에 뭘 하는 거지? 처음에는 두 분을 지금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기본 이론 종합반 수강료 5만 원 지원권을 5만 원 현찰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대상인데요, 오늘. 해커스 대상. 기본 이론 종합반 2개월 무료 수강권. 이건 액수가 꽤 되네요. 지금 나 기본 이론 다 끝났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하여튼 그런 분들은 나중에 논의하세요. 자, 해커스 공무원학원 기본 이론 종합반 수강료 5만 원 지원권입니다. 행운번호 41번입니다. 손 드시죠? 행운번호 41번. 없어요? 5만. 이분 되게 아깝겠다, 이분은. 자, 그 다음. 이거 5만 원입니다. 없으니까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120번.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5만 원. 뭐 저 반띵 안 됩니까? 자, 그 다음에 2개월 무료 수강권입니다. 행운번호 80번입니다. 아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120번, 80번. 오늘 수업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